진실을 경배하라. 저는 이 챕터 6, 레슨 6의 이 장을 보고 뭐야, 진실을 경배하라?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요, 뭐 하나님을 경배하라,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신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경배하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야? 라고 되게 호기심을 가지고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계속 화살로, 창으로 제 마음을 후비듯이 계속 제 연약한,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과거의 기억들을 계속 터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읽기 힘들었었던 진실을 경배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 160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처한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진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죠. 그 지경까지 간 자신이 싫었습니다. 제가 외면했었던 현실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었던 그런 사건들, 어떤 말들,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부산 사업을 2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골드 정도 되었을 때에 사업한 지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에 부산에 파트너가 생기셔가지고 이렇게 부산에 골드 ED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부산을 내려갔어요. 그래서 결과는 저희가 그런 대가 지불을 하고 노력을 한 결과 또 PD라고 하는 직급의 성취도 감사하게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이제 브론즈 PD까지도 이 부산 라인이 메인 라인이 돼서 이렇게 또 부산 라인 위에 이 수도권에 많은 또 파트너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라인이 메인 라인이 되었었고 되게 큰 브론즈 PD까지 되게 빠른 성장이 있게 되었었죠.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업의 변화는 있었지만 가치관의 변화는 없었던 거예요. 프로 네트워커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직장인이었었고 아내는 자영업자의 마인드를 버리지 못했던 거였죠. 그래서 시스템의 힘과 또 좋은 스폰서를 만났고 또 좋은 파트너들을 만났기 때문에 브론즈 PT까지는 좀 빨리 갔었는데 저희 그릇이 작았기 때문에 많은 파트너분들을 담아내지 못했었고 또 리더십 같은 것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또 해볼 수 있는 경험도 되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파트너분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그 파트너분을 담아낼 수가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릇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메인 라인에 있는 한 사업자분들이 거의 다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브론즈 PT까지 갔다가 골드 ED까지 추락하는 경험을 사업 초창기에 또 경험을 하게 되었었죠. 그러다가 다시 골드 ED부터 또 PD부터 또 브론즈까지 회복을 해서 하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정말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거쳐서 2019년도에 다시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부산에서 제품도 먹고 싶고 사업도 하고 싶은데 내려와서 한번 안내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부산에 있는 분이고 저는 인천에 있는 것도 알고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첫 통화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에 사업자분들 많아요. 그 부산에서 이렇게 제품도 안내받고 사업도 하시지 왜 인천에 있는 저를 선택하셨냐고 그랬더니 그냥 제가 왠지 잘 도와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화 연결이 안 됐고 저는 연결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길래 농담인가 진담인가 또 보이스피싱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몇 번의 그런 통화의 시간들을 가져보았었는데 그분의 마음에 진심이 좀 전달되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2019년도 한 5월에 또 부산에 한번 내려가 보게 되고 한번 MBA만 한번 안내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MBA를 맞췄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사업이 부산 라인이 또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또 한 번씩 또 왔다 갔다 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일주일에 1박 2일씩 또 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일주일에 2박 3일씩 가기도 했는데 6개월 정도 되지 않아서 파트너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분들도 다 놓칠 수 있겠다. 더 서포트를 많이 하려면 결국엔 부산에 내려가서
집을 얻고 이분들을 거의 전업처럼 서포트하고 후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부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도 얻고 아내와 아이들은 그냥 인천에 있고 저 혼자 부산으로 가서 오피스텔을 얻고 부산의 사업을 하기를 시작을 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어떤 마인드가 있었냐면 골드 이디 때 나는 경험이 부족했었으니까 그래서 실패했었던 거야. 하지만 나는 지금 이제 브론즈 PD니까 다시 부산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그때하고 난 다르잖아. 난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내려가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사업이 지지부진 진행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그 파트너 한 분이 이렇게 오피스텔에서 상담을 하고 가는데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딱 일어나더라고요. 사장님, 저는요 사장님과 상담을 하면은요 뭔가 앞이 뻥 뚫리고 답답한 게 사라져야 되는데 상담을 하면 오히려 답답해요.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일어나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말이 메아리처럼 제 귀에 계속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잠을 잘 자는 사람이에요. 빠르면 30초? 뭐 오래 걸려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잠을 자는 사람인데 그 말 한 문장이 메아리처럼 제 귀에, 제 마음에 계속 파도처럼 오면서 제 마음을 찔러대는데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애들도 내팽개치고 이렇게 내 돈 들여서 여기 집도 없고 이렇게 지금 사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그게 할 소리야 도대체 나한테? 그때조차도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릇이 작았던 것 같아요. 마음의 그릇이 작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의 그 맥락과 다르지 않은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업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힘들고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에너지가 올라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쩌다가 인천에 올라와서 스폰서 사장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 아파요? 근데 차마 그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어찌 보면 파트너한테 들었던 말을 스폰서님한테도 얘기 못 하겠는 거예요. 왜요? 부끄럽고 그런 내 자신이 싫었기 때문에. 인정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던 건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부산에 있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가끔 그래도 몇 달에 한 번 정도 강의를 했던 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때 제 강의를 코로나 시절이었었는데요. 그때에 강의한 저를 지금의 제가 보면은요 너무 불쌍해요. 얼굴이 너무 시커멓고 마치 영혼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 피폐해 보이는 모습으로 그냥 마치 그 에너지 버스에 간신히 버텨내는 그 좀비처럼 이 사업을 너무너무 힘들게 그냥 하루하루 버텨내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좀 황당한 거는요. 제가 그렇게 힘들어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해요. 추경환 사장한테. 여보, 난 조금 인천으로 조금 올라가서 조금 뭔가 좀 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교통비도 아까운데 왜 올라오냐고. 그냥 더 부산에서 사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2번 죽는구나 이렇게. 진짜 그때는 너무너무 아내도 막 밉더라고요. 물론 그 마음을 표현을 안 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고맙게도 제가 올라와서 처음으로 그 말을 얘기했는데 추경환 사장이 되게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걸 이제 얘기하냐고. 이게 얼마나 된 거냐고. 뭐 얼마나 됐다 했더니 왜 그 힘든 일을 당신 혼자 그렇게 짊어지고 혼자 고민을 했냐. 그랬죠. 나는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당신은 인천에서 또 사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굳이 내가 그 얘기를 한들 이게 해결이 되냐. 해결이 되지 않고 당신도 힘드니 굳이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뜻하지도 않게 아내가 그럼 나랑 역할을 바꿔서 한번
교대로 내가 부산을 내려갈 테니 당신이 인천에서 이렇게 또 사업을 한번 해보라 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조금씩 다시 에너지가 차고 올라왔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의 입장에서 그 파트너 사장님한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사장님, 만약에 반복이 된다면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맞아요. 제가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사장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 사장님이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스폰서 사장님들하고 만나셔서 상담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해결이 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지금의 저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꼭 있었던 거죠. 그 말 한마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었고 직면하기 싫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 상황이 생각나는데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지금은 내가 이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걸 보면서 그래도 그릇이 조금 성장했나 보다. 그런 마인드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파트너분들한테 또 제가 아시는 분들한테 제가 호를 하나 지은 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호. 사장님도 호 있으세요? 호? 이름 앞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제 호가 뭐냐면 허당입니다. 허당 이민호. 과거에 저는 완벽하려고, 잘난 척 하려고, 똑똑한 척 하려고, 감추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완벽하지 않음을, 제가 부족함을, 그리고 전혀 숫자하고 상관이 없음을, 제가 숫자를 말하는 건 늘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오픈을 하고요. 제가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저보다 잘하는 그 부분들을 함께 팀워크로 채워가시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도움을 요청을 하니까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나의 약점을, 나의 연약한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히려 더 내 입술로 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선포했더니 아주 큰 자유가 주어지는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하고의 문제에서도 또 문제가 있었는데요. 16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부 문제도 남편과 정면으로 부딪혀 본 결과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게 용감하게 진실을 말해준 남편, 함께 다시 잘해보고 싶은 우리의 바람 덕분에 우리 부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지냅니다라고 내용이 나와요. 작년에 저희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딸도 문제가 있었고요. 아들도 문제가 있었고요. 부부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또 파트너하고도 문제가 있었고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사를 가자마자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집터가 안 좋은가? 소위 뭐 그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수맥이 흐르나? 도대체 왜 이사 오자마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지? 라는 그냥 잠깐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긴 하는데요. 아내하고도 작년 7월 달에 되게 의견 다툼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또 직면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저는 화를 내지 않고 참는다. 그리고 아내는 늘 참지 않고 화를 쏟아낸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다. 라는 공식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싸우고 나서 제가 이랬어요. 당신은 참 좋겠어. 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잖아. 아내가 그래요. 그럼 당신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그래서 저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술을 먹어도 술김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그게 안 돼요. 술을 먹고 술김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제가 졸려갖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내 이 속 얘기를 막 할 수 있을까 막 되게 그랬는데 그때 아내가 저한테 비수와두 같은 말을 해요. 당신은 말을 안 하지만 얼굴로, 표정으로, 눈으로 그 화를 다 분출하잖아.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아침의 시간이었습니다. 오전의 시간이었는데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군 멘토 진실을 경배하라 이 내용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나를 직면하는 게 너무 힘들고
내가 이렇게 종지가 작은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나? 라는 것들을 계속 쳐다보는 것 자체가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어 나갈 때마다 너무 어렵고 너무 싫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화가 났지만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그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술을 먹기도 싫고 잠을 자기도 싫고 막 때려 부수는 이런 뭐 액션 영화를 보기도 싫고 예전에 저였다면 뭔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텐데 그냥 진실을 경배해 보려고 책과 대화를 나누고 책과 씨름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아, 내가 화를 참았던 게 아니었구나. 나도 화를 분출했었구나. 다만 말로만 안 했던 거지. 눈으로, 표정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나 때문에 내가 화가 나면 참는다고 생각했지만 집안 공기가 달라졌었구나.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다 아빠는 말을 안 할 뿐 화를 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더 이렇게 제 스스로를 직면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적용한 게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나는 화를 내는 사람이니 표정으로 하지 말고 말로 하자. 대신에 건설적으로 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을 표현을 못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고 이렇게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그 덕분에 아내가 좀 많이 힘들대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참는 게 좋은 건가요?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건설적으로. 진실을 경배하라에서 제가 많은 것들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가장 적용하기 힘들었던 내용입니다. 174페이지거든요. 왜 당신이 용서를 구해야 하죠? 배신한 건 친구들이 아닌가요? 당신을 절망에 빠뜨린 건 친구들인데 왜 당신을 용서해 달라고 해야 하나요? 친구들을 용서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힘든데 당신이 용서를 구하다니 말도 안 돼요. 이 내용을 읽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상황, 사람은 누구였지? 했더니 첫 번째로 저희 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었고요. 되게 가부장적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삼형제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저희 이제 국민학교 시대잖아요. 국민학교 때부터 아버지한테도 좀 맞기도 했었는데요. 심지어는 밥을 먹다가도 다 초등학생, 국민학생들인데 제가 1학년인지 2학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밥상에서 뭔가 잘못했다고 큰형이 민호야 너 저리 가 저쪽 방 가서 엎드려 뻗쳐하고 있어. 그러면 아버지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말리질 않으셨어요. 그러면 밥을 먹다가 전 숟가락을 내려놓고 옆방에 가서 엎드려 뻗쳐하고 있었어야 됐었고요. 그리고 작은 형한테 정말 어릴 때부터 폭행을 당했었거든요. 뭐 한두 대 맞는 게 잘못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 라면 끓여줬는데 맛이 없다고 짜다고 이렇게 엎드려 뻗쳐 또는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원산폭격이라서 이제 머리 박는 거 있잖아요. 보통 군대 나가서 해야 되는 걸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조기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조금 편하더라고요. 이 원산폭격 조기 교육을 국민학교 때부터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2 때까지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거의 폭행을 당할 정도로 문을 잠가놓고 옷을 벗기고 두들겨 맞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이나 칼을 들고 형이 잘 때 다가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용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겁도 나고. 성인이 돼서 내적 치유 집회에 다니면서 형을 용서하기 시작을 해요. 되게 어려웠었지만 어쨌든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형하고도 많이 관계가 많이 풀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장이 저한테 다가오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형한테 용서를 구해봐요. 뭐라고? 내가 작은 형을 용서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나보고 작은 형한테 용서를 구하라고? 너가 이 책을 읽으면서 무조건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적용해 보겠다고 약속했잖아. 적용해 본다며.
근데 그날 아침에도 이 책을 읽고 계속 어떻게 해야 되지? 말도 안 돼. 어떻게 그 형한테 내가 용서를 구해?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전화를 합니다. 아침에. 형, 지금 통화 가능해? 내가 지금 굿멘토란 책을 읽었는데 형을 용서해 주래. 용서해 주래가 아니라 형한테 용서를 구하래. 왜냐하면 나한테도 일부 잘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도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형한테 용서를 구하래. 그래서 난 이 책을 적용하게 했기 때문에 형한테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를 받아줄래? 형이 아무 말을 못하고 1분 넘게 그냥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형이 미안해. 형이 더 많이 잘못한 거야. 항상 마음에 담고 살고 있어. 미안해, 고마워. 라고 그렇게 형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인용을 해서 형한테 얘기했어요. 이제는 형도 마음에서 지워버려요. 인생이라고 하는 항로에서 이탈할 수도 있고 과거의 실수가 현실의 형을 괴롭히거나 형의 미래의 멋진 모습을 방해하게 기회를 주지 마세요. 형 스스로에게 자유를 허락하세요. 저는 이미 형을 용서했고 용서까지 구하니 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요. 굿 멘토 책은 참 저한테 힘든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부족했던 사람이었는데 자꾸 저를 자극하고 자꾸 저한테 얘기를 걸어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덜 힘들더라고요. 덜 힘든 건 아직도 변화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진실을 경배하라 이 부분은 제가 이 굿 멘토를 읽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고 그리고 더 앞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오히려 이렇게 선포할 때에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도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부분을 나누고 싶었었고요.